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오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 수사권 폐지를 위한 입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법안은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으로 찾아가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검찰도 법안 통과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훼손됐다고 비판하고 거부권 행사를 호소했습니다. 술집에서 논문 심사를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김인철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새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 가운데 첫 낙마 사례가 나온 가운데 오늘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국무위원 후보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국정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국정비전과 국정과제 110개를 공개했습니다. 코로나19 치유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의 과제를 위해 예산 209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무려 4.8% 상승하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한국은행은 곡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4%대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개헌이 자위대에 대한 위헌 논쟁의 종지를 찍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스큐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본회의를 통과하면서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모두 완료됐습니다. 이제 국무회의 의결만 남았는데 잠시 뒤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권한쟁의 심판부터 가처분 신청까지 야당은 만약에 법안이 공포된다면 법안의 내용과 절차가 잘못됐다면서 헌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묻기로 한 상황입니다. 잠시 뒤에 국회 출입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내각 첫 낙마 후보죠.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연기됐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국무회의가 진행 중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주재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청와대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회로 가볼까요? 검수완박 법안들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금 공포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국민의힘은 지금 회의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일단 법안들이 문제없이 의결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아직 검수완박 법안 국무회에서 의결이 됐는지 그 결과는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곧 전해질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시각 국회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에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곧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어떤 입장을 내는지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 검수완박 법안들 국회 입법 절차 오늘 오전 본회의를 통해서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회의장을 나와서 곧장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가 꼼수투성이다, 막장 드라마라고 비판했고요.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헌정사에 남을 5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며 검수완박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거듭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국가 수반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존엄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국민을 속였다고 안심하는 그 순간 바로 국민의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요구서를 내기도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법안들이 무리 없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포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법안 처리를 앞두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오로지 국민을 향한 것이었다며 검수완박 법안 처리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수사권을 축소 조정하고 별건 수사를 금지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우리 국회가 합의한 중재안의 정신이었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더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네, 오늘 본회의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함께 처리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 사개특위에서 경찰 권력의 비대화 등 우려되는 지점들을 보완하고 한국형 FBI 설치를 통해서 검찰 수사권 폐지를 최종 매듭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해석 174인 중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뉴스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했습니다. 네, 지난달 30일 그리고 오늘 오전에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겁니다. 관련 법은 4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정치부 강진원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검찰 다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요청했는데 네. 문 대통령은 바로 이제 통과시킨 겁니다. 네, 지금 저희 화면 하단에 뉴스 속보 자막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국무회의가 열렸거든요. 예. 이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관련 법이 관보에 게재가 되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되는 겁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 등 일각에선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꾸준히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 결국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진원 기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이제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제 네. 오늘 하셨는데 오늘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이 검찰 개혁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촛불 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 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 내용 들으셨는데요. 검찰 수사가 선택적 정의, 우려, 여전히 지금 해소가 안 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검수완박 법안 사실상 지금 통과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맞는 것 같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입법 절차에 있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 이러면서 아쉬움에 대해서 표하기도 했네요. 네, 지금 저희가 속보 자막을 통해서 꾸준히 계속 나가고 있는데 네. 앞선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인 것 같거든요. 검찰의 선택적 정의에 대한 지적도 좀 있었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 수순을 밟을 거다. 이건 어느 정도 예견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나서서 한때 여야의 합의를 끌어냈던 중재안에 대해서 평가를 했거든요. 잘 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일단 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국무회의로 넘어오면 공포를 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고요. 또 일반적으로 화요일 오전에 열리는 국무회의가 오늘은 오후로 미뤄졌습니다. 이런 관측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할 것이다 이런 관측을 뒷받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었잖아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을 걸 어느 정도 알았을 텐데 계속해서 요청한 이유는 뭘까요?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걸 정말 기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사실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쭉 얘기했던 것처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 잘 됐다 이런 평가도 했었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에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강했기 때문에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관측이 많았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이렇게 거부권을 계속 얘기를 한 이유 일단 그 절대 과반을 민주당이 국회에서 차지하고 있다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준 168석입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을 상대로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일반 법안의 경우에는 제적위원회 과반이 출석을 해서 출석위원회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됩니다. 검찰청법 개정안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에 해당하는데 결국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막을 방법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상 없었던 겁니다. 네. 자,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을 이제 공포했기 때문에 강준영 기자가 설명했듯이 이제 관련 법은 부칙에 따라 4개월 뒤부터 시행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인데요. 내용을 좀 보면 아직 그 부패라든지 경제 분야는 수사를 좀 더 할 수가 있어요. 새로 이제 수사청이 생기기 전까지요. 그리고 수사청이 생기게 되면 이제 수사는 할 수 없고 기소만 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 상황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때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검수완박 법안이 크게 두 개의 축이거든요. 하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앞서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오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박병석 의장이 개의를 선언한 지 한 3분 정도 만에 전자투표를 통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찬성이 164명, 반대가 3명, 그리고 기권이 7명이었는데 앞서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때는 정의당 소속 의원 6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이번에는 6명 모두 기권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구호를 외치는 거세게 항의를 했는데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당의 입장이 전원 다 바뀐 이유는 뭔가요? 네, 이 얘기를 하려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을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형소법 개정안을 제가 원문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이 내용의 핵심이 그렇습니다. 일단 검찰의 이른바 별건 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또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 처리된 사건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3자라고 하죠. 고발인을 제외한 게 특히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사회적 약자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뭐 변호사를 구한다든지 법적으로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민단체나 공익단체가 제3자의 입장에서 고발인의 자격에서 이 사건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들여다봐달라 이런 게 좀 많았었는데 이게 고발인을 제외를 시키다 보면 오히려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됐고요. 정의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유감을 표명을 했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결국 이게 오늘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제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된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또 하나의 축인데요. 네. 주요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역시 제가 원문을 좀 가지고 와서 원문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검찰청법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이 직접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6대 범죄로 줄었습니다. 근데 이걸 더 줄이겠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의 기존에 6대 범죄 수사할 수 있는 거를 부패와 경제 범죄로 줄이는 것. 또 이 과정에서 정치인 봐주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예. 이 선거 범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유예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한시적이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수사 말고 기소, 그러니까 검사는 재판에서 공소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검찰청법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런 원칙을 제대로 지키려면 검찰에서 떼어낸 수사권을 받아갈 새로운 기관이 설립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입니다. 네, 예. 중대범죄수사청은 이제 검찰개혁 특위가 만들어지면 네. 거기서 이제 논의를 하는 건데요.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검수완박법안 반대를 했고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만 지금 거부권 행사 없었고요. 바로 통과가 됐고 공포가 됐습니다. 4개월 뒤부터는 이제 시행이 되는 것이고요. 자, 대검찰청 검찰 반응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연결되어 있는데요. 김다연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법안 공포 소식이 조금 전에 이제 전해졌습니다. 지금 검찰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70년 만에 검찰권 대폭 축소를 눈앞에 두고 온종일 검찰엔 긴장감과 함께 체념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이 대검찰청은 국무회의 결과를 두고 간단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곧 김호수 검찰총장 직무를 대리하는 박성진 대검차장이 직접 기자실에 내려와 입장과 함께 대응 계획을 밝힐 계획입니다. 대검은 앞서 오늘 오전에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입장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법에 규정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취약계층을 위한 선의의 고발이나 공익제보자의 호소가 가로막히고 공직자 범죄나 부정선거 같은 중대 범죄에 대응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전국 검찰 구성원 3천여 명이 쓴 호소문을 모아 대통령 비서실 앞에 전달했는데요. 국회의장 중재안이 마련됐을 때부터 사의를 밝혔던 권순범 대구고검장은 국격과 인권이 후퇴하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역사의 심판이 뒤따를 거란 사직 인사글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통과된 법안이 애초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보긴 어렵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실제 법안 조문 과정에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부패와 경제 범죄 등으로 규정돼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았고 보안 수사 제한도 다소 완화됐습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국 검사장들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일부 독소 조항이 폐기된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법안이 공포돼도 시행까지 넉 달 유예 기간이 있는 만큼 검찰은 헌법 재판을 청구하는 등 추가 대응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네, 네. 검찰의 입장까지 들어봤고요. 네. 검찰이 이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할 방침이라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30일에 처리된 검찰청법 개정안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 거기서 개정안에서 빠진 게 있었잖아요. 네. 그 관련해서 오늘 통과가 됐죠. 일단 지금 뭐 개정안에 딱히 뭐 빠졌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네. 일단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날 통과를 했고 네. 오늘 통과된 거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거든요. 근데 검찰청법 개정안에서 다시 앞선 얘기를 좀 다시 정리를 하면 부패와 경제범죄로 검찰이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고 선거범죄에 한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유예하겠다라는 게 검찰청법 개정안의 핵심인데 네네. 앞서 그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빠졌다는 부분은 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두 측에 예. 이렇게 검찰에서 떼어낸
그 수사권을 어디로 줄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된 내용이 담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로 처리된 게 바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의결이 됐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좀 살펴봐야 하는 게 중수청 설립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자, 이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네네. 국민의힘은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에 담겨있던 사개특위 구성안 자체가 이미 파기가 됐기 때문에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인사청문회 지금 전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겹쳐 있는 상황이어서 여야의 강대치가 첨예합니다. 이런 네. 상황에서 사개특위가 제대로 구성돼서 논의될 수 있을지 접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앞으로 수사는요, 자, 경찰이 할 수 있고요. 네. 경찰 이제 국가수사본부가 지금 있습니다. 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면 또 새로운 수사기구가 생기는 겁니까? 네, 어떻게 맞습니다. 다른 겁니까? 경찰 일단 수사기구하고 이 중대범죄수사청하고.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한시적으로 검찰의 부패와 경제범죄 그리고 한시적으로 올해 말까지 선거범죄가 있는데 이 4개월이 지나면 기존에 갖고 있던 6개 범죄 가운데 나머지 범죄는 이제 경찰로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설립을 하면 기존에 검찰에서 떼어낸 이런 그 수사권들을 전부 다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고 그리고 또 그 경찰이라든지 공수처라든지 여러 그 수사 당국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고위공직자 수사할 네. 수 있는 공수처 있죠. 네. 근데 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법개혁 특위에서 관련 기관 간에 어떻게 논의를 할 것인지를 아마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겠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사법개혁 특위 일단 구성이 됐고요. 조만간 관련 법들을 정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청와대로 한번 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없이 공포안을 의결했다는 뉴스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지금 문 대통령이 검찰의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또 국민 신뢰를 얻기 불충분하다면서 국회의장의 중재안 합의가 파기돼 아쉽다고 말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청와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네, 청와대 신출관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주재한 이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공포안 의결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에 공포를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하여 해결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시간을 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촛불 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서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권력기관 제도 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는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 중재에 의해 여야 사이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돼 왔지만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 표결 처리되는 시간을 고려해 일정을 늦췄습니다. 또 검수완박 법안이 정부로 이송돼 법제처가 법률 공포안을 검토하고 작성했는데 이 절차에 다소 시간이 걸리면서 국무회의 시간이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국회 합의 처리라는 그동안 문 대통령이 원하던 방식은 아니지만 여야가 합의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꿔 갈등이 불거졌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만한 마땅한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거부권은 법안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 등의 극히 이례적인 때만 행사돼야 하는 만큼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할 특별한 이유도 없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에서는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마지막 기대를 걸었지만 검찰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검찰의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아직 국민 신뢰를 얻기에 충분치 못했다. 국회가 수사와 기소에 분리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 강준원 기자 알아보겠습니다. 네. 강준원 기자, 아까 이제 저희가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나눠봤는데 중대범죄수사청에 이제 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단 시계를 좀 앞으로 돌려봐야 네. 할 것 같은데 일단 이 내용 자체가 처음으로 나오는 게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여야 원내대표 그리고 의원총회를 통해서 추인까지 받던 중재안인데 예. 그 중재안 원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 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등 사법체계 전반에 대해서 밀도 있게 논의한다. 이 중재안이 있었거든요. 이 그렇군요. 중재안을 토대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또 통과된 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지금 앞서 청와대 출입기자 얘기하는 동안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가 됐고요. 이 내용 자체를 보면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이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 공정성 등 사법체계 전반에 대해서 논의하는 사항 등을 사법개혁특위에서 다루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떼어낸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에 모두 줄 것인지 아니면 경찰에 줄 것인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전반의 수사기관 간에 어떤 수사를 맡게 되고 이 사법체계 전반에 또 충돌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를 하겠다는 건데 일단 이 사법개혁특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를 할 거는 결국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부분입니다. 그런데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여야 간의 쟁점이 되는 게 현재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조로 봤을 때 검찰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산하 기관이고요. 경찰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데 이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기관을 새로 만들었을 때 과연 법무부 산하로 할 것인지 경찰이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제3의 독립기구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부터 여야 간의 입장이 다를 수가 있고요. 그렇겠네요. 네,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좀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로 가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을까라는 그럴 가능성이 관측이 일단, 크겠네요. 네, 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과 더불려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뽑을 때 여야 간에 이걸 어떤 비율로 누가 얼마를 추천하고 어떻게 뽑을 것인지를 가지고 여야 간에 논란이 많이 불거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소관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포함해서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누가 더 많은 비율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부터 여야 간 쟁점이 산적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하긴 했지만 네. 일단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거고요. 혹시 그렇군요. 설사 이게 제대로 가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내에서 여러 세부 쟁점을 놓고 여야 간에 첨예하게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네.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는데 국민투표 카드를 꺼냈네요. 네, 지금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사실상 검수완박법 단독 처리 수순을 밟아왔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 측은 국민투표를 제안을 했습니다. 오는 6일 지방선거 때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함께 묻자 이런 게 윤석열 당선인 측의 입장이었는데 예. 윤 당선인 측은 아직 당선인에게 관련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선을 긋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당선인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은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면 당선인 측이 꺼내든 국민투표 제안 주장, 헌법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네. 우리 헌법을 보면 대통령은 외교, 국방, 통일, 또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검수완박 법안이 과연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포함되느냐 여부가 일단 문제가 있고요. 이 부분은 정치권은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4년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에 맞지 않으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회에서 헌법에 맞게 개정을 해라 이런 취지의 네. 결정을 내린 건데 당시 헌법재판소는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는 그러니까 국내 주소 신고가 돼 있는 재외 국민만 국민투표 투표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한 국민투표법 조항이 재외 국민의 국민투표 참정권을 좀 제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따라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관련 조항이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즉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이 안 되면 현재로서는 투표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개정을 서두르자 이렇게 압박을 하고는 있는데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투표 대상이 애초에 검수완박법은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안을 놓고 반헌법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앞서 지금 쭉 이렇게 법안이 통과된 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역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이 현재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네. 윤석열 당선인 측이 이런 문제를 다 알고도 대여론전을 펴는 것 아니냐 이런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국무회의 통과했고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강진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인수위로 가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앞서 이 검수완박 법안은 국제사회에서도 비판하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법안 공포 이후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의 공식 입장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수위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입니다. 네, 그동안 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 강행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은 직접적인 발언을 삼가해왔는데요. 참모들의 입장을 그동안 대변해왔습니다. 자, 법안 공포 이후 새로운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바로 조금 전 법안이 공포된 만큼 아직 윤 당선인 측 관계자나 인수위 차원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오늘 오전 검찰개혁이 필요하지만 이번 법안만큼은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안을 의결해선 안 되고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경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그렇지가 않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것은 제대로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형태는 경찰의 모든 권한이 또 집중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경찰 개혁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은 경찰의 권한이 집중되는 형태라며 검경이 서로 상호 견제하도록 밑바닥부터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형태는 국제사회에서도 비판하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도 공포 전인 오늘 아침 기자들과 만나 차기 정부가 있는데도 이러는 이유는 수사를 안 받겠다는 정치적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퇴임이 며칠 남지 않았고 그 법으로 일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인데 민주당이 정권 교체가 된 걸 모르는 건지 인정 안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 최종안을 공개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세부 국정과제는 새 정부의 국정 비전 그리고 국정 운영 원칙, 국정 목표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고 국정 운영 원칙은 국익과 실용, 공정과 상식 등 4가지입니다. 6대 국정 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등입니다. 이 아래로 110개의 세부 국정과제가 만들어진 건데요. 코로나19 피해 치유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전면적인 규제 개혁 추진, 주식 양도소득세 단계적 폐지,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209조 원이고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로 마련하겠다는 게 인수위의 입장입니다. 이번 국정과제에는 윤 당선인이 내걸었던 공약인 여가부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이번 인수위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고 현재 정부 조직을 물려받아서 운영하면서 더 좋은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의도라고 안철수 위원장이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국정과제를 전달받은 윤 당선인은 과제 선정만큼이나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실천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또 국정과제 선정을 위해 안철수 위원장과 간사단, 위원들이 녹록지 않은 환경에도 현장 중심으로 알차게 일을 해준 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오전 9시 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마지막 봉사를 통해 돌려드리고 싶었지만 자신이 부족했다며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모두 자신의 불찰이고 잘못이라며 자신을 믿고 중책을 맡겨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죄송하고 국민께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앞서 가족에 대한 특혜 장학금을 주고 법인카드를 유용하거나 술집에서 논문 심사를 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네, 인사청문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인철 후보자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새 정부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늘도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아들 병역 의혹 그리고 두 자녀의 의대 편입학과 관련한 검증 공세를 퍼부었는데 정호영 후보자는 도덕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오늘 국무위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오전 청문회가 시작하자마자 정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고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정 후보자는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후에 재개된 청문회에서도 정 후보자를 낙마리스트에 올린 민주당 의원들의 송곳질이가 계속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 판정 변경 의혹을 파고들었고 정 후보자는 MRI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며 부인했습니다. 군대 갈 때만 참 아프고 평상시 멀쩡한 이런 말이에요. 이런 거를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 나이롱 환자라고 합니다. 허위 거짓 환자. 답변해 보십시오. 이 주간판 탈출증은 보통 4주에서 6주 내에 완전히 통증이 없어지고 그러고 나서는 계속해서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6주라도 아프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주간판 탈출증 중에 등산도 하고 골프도 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이와 함께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조차 정 후보자의 자녀들이 후보자가 재직한 경북대 의대 지원에 합격한 건 법적 문제가 없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성인인 자녀의 선택과 진로 고민에 대해 아버지가 간섭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서 자신과 관련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는 이틀째 열리고 있는데 전관예우 공방이 계속되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후배 공직자에게 퇴임하면 로펌으로 갔다가 공직으로 돌아와 일하라 권하겠느냐고 묻자 한 후보자는 입법부가 정한 규제 내에서 자기가 가진 걸 활용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해충돌 관련 법적 문제 소지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데 대해 검증 책임을 묻자 미세하고 세세한 부분에 대해선 인사청문회나 언론의 검증을 통해 드러나는 부분도 분명 있다면서 검증할 때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전 내내 자료 제출 공방으로 여야 공전을 계속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오후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사회이사로 근무한 회사의 특수관계사의 아들이 채용된 것과 딸 역시 이 후보자가 다니던 법무법인에서 인턴을 한 것과 관련해 아빠 찬스가 아니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관련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청문회에선 후보자가 원광대 재직 시절 개발한 기술로 거액의 특허료를 받은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고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법과 규정, 절차를 다 지켰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정유준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무려 4.8% 올랐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안 오른 게 없는 상황인데 대기업뿐 아니라 식당 같은 일상 현장에서도 가격 인상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식당에 나가 있는 최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윤 기자. 네, 경기도 파주시 칼국수집에 나와 있습니다. 네, 칼국수 가격도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그곳 식당에선 칼국수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네, 이 식당의 대표 칼국수 가격은 9,000원입니다. 지난 1월 말 2월 초에 1,000원을 올렸는데 요즘 이 식당 주인은 새로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 가격을 더 올릴 것인가 아니면은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입니다. 이유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제 곡물가가 급등했고 이로 인해서 밀가루 가격이 오른 겁니다. 실제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밀가루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물가가 잔뜩 올랐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겠는데요. 생활필수품 35개 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 올해 1분기에 1년 전보다 평균 5.8% 가격이 상승했는데 밀가루는 15.2%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직전 분기와 비교를 해봐도 평균 3.9%포인트 가격이 상승했는데 밀가루는 10.3%포인트로 상승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오늘 발표된 통계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살펴볼까요? 전월 대비 0.7%, 1년 전 대비 4.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와 비교하면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6%, 1년 전 대비 5.7%포인트 상승했는데 특히 식품은 전달 대비 5.4%포인트 올랐습니다. 문제는 이런 물가 상승이 내후년 말까지 계속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밀가격이 40%, 곡물 전체 가격은 22.9% 치솟을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렵게 이겨낸 자영업자들이 또다시 이 물가 상승이라는 대형 악재에 맞서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승윤 기자 지금 뒤로 음식이 보이는데 어떤 건가요? 네, 지금 이 음식은 바로 꼬막 비빔밥인데요. 칼국수집에서 왜 이런 꼬막 비빔밥을 팔까요? 아무래도 박리담회로 이제 싼 가격으로 승부하기에는 너무나 시장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고객층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칼국수집에서 이런 신메뉴를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맛이 괜찮은지 제가 한번 시식을 해보고 이번 중계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처럼 불황은 칼국수집에서 꼬막 비빔밥을 팔도록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파주 칼국수집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맛있습니다. 네, 이승윤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걱정이네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검수완박 법안 국무회의 공포와 관련해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참담할 따름이라면서 헌법소송을 포함해서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박성진 대검차장은 오늘 국무회의 의결 직후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과 절차상 위헌성, 또 국민에 미칠 피해, 또 국민적 공감대 부재를 이유로 제의 요구를 건의했지만 정부에서조차 깊은 토론과 수기 과정을 외면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헌법소송을 포함해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해서 대응하기로 했고요. 법률 개정 전체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 절차가 원칙에 준수되지 않아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관련 소식은 좀 더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부총리 겸 장관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어떤 해명도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일체 질의응답을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길에 마지막 품격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틀째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함께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계속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국회 본회의를 거쳤고요. 조금 전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공포됐습니다. 정치권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검수완박 법안은 잠시 뒤에 좀 자세히 여쭤보고요. 오늘 인사청문회 특히 김인철 장관 후보자 낙마와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첫 낙마입니다. 김 후보자의 결심도 있었겠습니다만 윤석열 당선인도 수용을 했다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아마 융단 폭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후보 본인도 그렇고 아마 윤석열 당선인 상당히 부담이 아마 됐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김인철 부총리 후보자가 이제 사의를 표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침묵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수용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김인철 후보자도 본인 이제 마지막 그 교육자로서 품위를 지키달라라는 것도 일일이 지금 해명하기에는 너무 버겁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로서 마지막 명예롭게 물러나고 싶다라는 뜻을 당선인 그리고 이제 국민들에게 알렸다고 봅니다. 네, 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이제 스스로 사퇴를 한 겁니다. 뭐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뼈아픈 부분일 수 있고요. 검증 부실 논란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검증이 제대로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동안의 김인철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들 보면은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김인철 후보자는 당초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하마평에 오르지 않은 인사였거든요. 그래서 발표할 때도 저도 그때 발표할 때 방송을 했었는데 전혀 자료가 준비 안 될 정도로 아주 깜짝 인사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임명되는지는 뭐 그 절차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이렇게 제기됐던 의혹들을 보면은 특히 이제 풀브라이트 장학금 가족 특혜 의혹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과연 공직을 맡을 공직을 대변하거나 공직을 이렇게 맡을 자격이 되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 수밖에 없었던 온 가족이 이 거죠. 장학금을 다 받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족의 이익을 너무 이렇게 앞세운 것 아니냐? 그런 분이 어떻게 공직을 맡을 수가 있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검증 과정에서 걸러질 수가 있었던 부분들인데 검증이 정말 이제 허술했던 것들은 이번에 이제 여실하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제가 정말 한 말씀 드리면 이 부실 검증 이 이야기를 들은 지는 제가 딱 30년 됐습니다. 매번 인사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부실 검증 얘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형 FBI 검증 시스템 도입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사실요 취임하기 전에 인수위의 검증 시스템은 오작동, 잘 작동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시스템을 만들 필요도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걸 만들어야 되면 어떻게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인수위가 검찰을 동원하겠습니까? 어떤 경찰을 동원하겠습니까? 사실상 이 검증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은 차제에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후 인사 그리고 다음 5년 이후에 다음 정권에서도 이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는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지금 거셌습니다. 정 후보자 아들 병역 의혹도 있고요. 또 자녀들 의대 편입 관련해서 의혹도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아빠 찬스 아니냐라면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요. 본인은 아니라고 지금 해명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해명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본인의 해명은 이제 과장되거나 아니면 허위 의혹이다. 그리고 편입 과정, 두 자녀의 편입 과정에서 한 번도 규정을 어긴 적이 없다.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당행위는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어요. 네. 그리고 오늘 제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인사청문 준비단이 준비한 그 사이트를 보니까 해명 자료가 66건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본인은 해명은 하고 있는데 하지만 문제는 그 해명들이 국민의 마음을 납득시키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있다는 거죠. 물론 본인은 뭐 정말 위법이 없었고 억울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국민 눈높이라는 것은 상식이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뭔가 맞지 않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의구심은 들 수밖에 없고 오늘 청문회에서 그런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 후보자는 이 당선인과의 관계 이렇게 묻는 질의에는 40년 지기는 아니다. 또 1년에 한 2번 정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답변, 어떤 질의가 오갔는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중호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후보자 지명 후 해명 자료만 60건 안팎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사퇴각입니다. 그간 저에게 868건의 자료가 요구되었고 그중 782건의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습니다. 방금 또 거짓말을 하시네요. 경북대 직원은 자료를 주고 싶은데 정호영이 자료 주지 말라 했다라고 하는 증언이 나왔어요. 정말 40년 직이 맞습니까? 40년 직이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럼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아마 그 대구에 발령받고 와서 1년에 뭐 한 2번씩 그렇게 만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직은 아니죠. 장관 후보자 자리를 고수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기된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문제될 것이 없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지금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국민들께서 마음이 불편하신 부분하고는 또 그것이 다르다는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민주당은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정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지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윤석열 당선인 그렇다면 임명을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한테 물어보시 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어도 사실 임명할 수 있잖아요. 예, 뭐 그렇게는 합니다만은 지금 조금 전에 뭐 김민철 총리 내정자도 부총리 내정자 낙마를 했는데 아마 오늘 이 시간 현재까지도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여론 추이를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윤 당선자가 지금 보면은 한두석 총리 내정자 제외하고 18명 장관 중에 민주당이 지금 핵심 타겟으로 지금 겨냥한 사람이 3사람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그다음에 정호영 그리고 이제 김인철. 근데 한 명 이제 낙마했단 말이에요. 나머지 2명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 공격이 가해질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정부 초기에 첫 내각에서 3명이 낙마했기 때문에 3명 이내로만 낙마돼도 그래도 비슷비슷하지 않느냐라고 국민님이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은 어떻게 해서든 3명이나 그 이상 낙마시켜야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슷하지 않겠느냐 상황을 만들 수 있겠느냐 아마 이렇게 내심색심을 작심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총 공격을 퍼부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솔직히 답변하기 저도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일단 당선인 입장에서도 임명하는 게 부담이 될 것 같고요. 정 후보자 역시 또 장관으로 임명돼도 역할 수행에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어떤 자리냐면요. 일단 의료 문제를 한번 보면은요. 보건이라는 문제를 보면은 의사, 약사, 의사도 한의사, 또 그리고 간호사, 또 소비자 아주 다양한 이해 집단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정말 잘 조정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오늘 청문회에서 나온 거 보면은 정호영 후보자의 답변이나 태도를 보면은 나의 길을 가겠다, 나는 무조건 옳다 이런 식의 자기 일만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 조정을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는 정말 좀 어울리지 않는 자리인 거죠. 그런 측면도 아마 당선인이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청문회 마친 다음에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과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에 네. 과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방선거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점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런 고민을 윤석열 당선인과 또 인수위가 고민을 할 것 같은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지금 이틀째 청문회인데요. 뭐 정관예우 논란 계속되고 있고요. 이해 충돌 논란도 있고요. 민주당은 일단 임명에 부정적 기류입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해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안 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여야가 바로 본회의 표결로 해서 처리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회의 표결 들어가면 당연히 임명안이 부결될 거기 때문에 뻔한 게임을 하려고 하지는 않겠죠. 다만 그 전에 여야 지도부, 이를테면 원내대표끼리 뭔가 빅딜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게 일종의 이제 검은 거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시쳇말로 하면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고 이렇게 줄 테니까 이렇게 받아오는 일종의 검은 기브앤테이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제 총리 부분은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자 입장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제 더 세게 밀어붙일 텐데 여기서 이제 강대강의 말은 핵심인데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지 아직까지는 전혀 해결의 실마리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지금 검수완박하고 지금 다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 전체를 어떻게 풀 것이냐라는 가장 그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아마 여야가 상당히 머리를 쌓아매면서 깊은 아마 협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취임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첫 새 정부 내각도 꾸리지 못한 채 출발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이제 총리가 장관 임명 제청권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이제 그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지금 당장은 인준은 총리 임명 동의안 처리는 좀 늦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방한한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5월 말 정도가 말까지? 왜냐하면 민주당으로서도 너무 늦춘다면은 새 정부 출범에 발목을 잡는다. 이런 것이 어떻게 지방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4월 22일, 3일 이후 6월 초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새 정부 출범이 완전히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오늘 추경호 경제부총리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5월 10일 날 임명 제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임명 제청을 하면 인사청문회에 채택이 된 장관들을 대상으로 임명 제청을 하면은 일단 추경호 부총리가 취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물러나더라도 우리나라 정부 조직법에 따라서 경제부총리가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정부조직법 22조에 따라서 추경호 부총리가 맡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장관들에 대한 임명 제청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마치는 대로 또 아니면 청무보고서가 채택 안 되는 대로 다음 주 정도에는 내각이 출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한덕수 총리는 조금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사실 또 내일 한동훈 원래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려야 하는데 연기가 됐어요. 민주당은 자료 부족이다. 또 증인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또 국민의힘은 또 그게 아니지 않느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진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다른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고 보는 거죠. 이제 한동훈 후보자 별명이 조선 최고의 칼잡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칼잡이를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칼을 휘두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취임 이후에 사정 한파가 몰아치고 검수완박에 대한 반격, 이 모든 총책임자를 한동훈 법무장관 내정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더라도 칼잡이에 칼을 빼앗아야 되겠다, 낭만시켜야 되겠다라고 작심을 하고 밀어붙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타겟 1호 진짜 공격의 포인트는 저는 한동훈 법무장관 내정자로 보기 때문에 이후에 아마 마지막 취임 직전까지 한동훈 내정자의 어떤 검증 혹은 청문회 통과 문제로 가장 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관련해서 한 후보자와 논쟁을 꺼리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별의 순간을 언급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는 약간 민주당을 비꼬는 것도 있고 네. 또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검수완박을 논의할 그런 판을 깔아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로 한 차례 연기됐지만 어차피 법정 시간은 지났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끝내 인사청문회가 안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윤 대통령이 만약에 다음 주까지도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안 된다면은 그냥 뭐 그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주말쯤에 다음 주말쯤에 임명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김은혜 의원이 빠진 분당 성남 갑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빠진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죠? 이재명 상임고문 안철수 위원장의 이름 그러니까 재보궐선거 출마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에서는 안철수 위원장에게 분당 갑 출마해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내에서는 조금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안철수 그 대표 같으신 분 이런 분들은 좀 큰 지도자로서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당의 지지를 좀 더 외연을 확장하고 그리고 중도를 넓히기 위해서 험지 같은 데 곳에서 나가서 출마해서 이겨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분당갑이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기현 의원이 생각하는 험지는 과연 어딜까요? 지금 분당갑이 아니면 인천 계양 을인지 어디 갔습니까? 인천 계양을 나가라는 겁니까? 네, 계양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인천 계양을은 지금 국민의힘이 어렵다고 보는 선거구죠.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 강세 지역이죠.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김기현 의원 울산에서 그 한 3번 국회의원을 지냈었죠. 울산시장도 지냈죠. 이렇게 제안하려면 다음 총선에서 본인이 험지로 나와야죠. 그럴 자신이 있어야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갓 합당된 상대당 대표를 가지고 국민의당이었죠. 바로 험지로 계양으로 나가서 붙어라. 그래서 살아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는 좀 무리한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무리한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그 언급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해야 되고 왜냐하면 또 김기현 원내대표가 다음 당권을 노리는 주자일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미리부터 견제구를 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받기에 충분한 발언이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내년 여름, 내년 5월에 국민의힘 당대표를 다시 뽑는데 김기현 의원도 원내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견제구를 안철수 위원장에게 날린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부분도 이제 일리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좀 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의석이 단 한 석이라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요즘 분위기로 보면 안철수 정도의 인지도로 본다면 어디나 가면 될 수 있다. 그래서 계양갑에 가서 한번 붙어서 이재명을 뭐 꺾을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제안을 한 것 같고 또 거기에는 은근히 나름대로 당 잠재적인 경쟁자에 대한 견제 심리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험지인 줄 알았더니 가서 보니까 사지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험지보다 더 어려운 곳 사지요? 그럼요. 험지야 힘든 곳이지만 사지는 죽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는 다 예상했던 총리도 못하고 아마 마음이 그렇게 썩 편치는 않을 텐데 사지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분당 갑 김은혜 지역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현재로서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실제로요 안철수 주변에서 그런 얘기 나옵니다. 이번 경기도 지역 같은 게 만만치 않은데 안철수 김은혜 투톱으로 뛰면 시너지 일어나서 경기도도 잡고 서울 그리고 일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파급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김은혜 의원 지역 분당 갑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출마 여부에도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인천, 계양, 을에 출마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당내에서 또 다른 목소리 나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위원장 상임고문이 나와서 붙어준다면 정말 전국 선거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참고처리라도 해야 될 문제겠죠. 여러 가지 수를 염두에 두고 공천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나설 때가 아니다. 아직은 나설 때가 아니다. 굳이 현실 정치에 나설 거라면 전국을 다니면서 8월 당대표도 그때 가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당장 6월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는 전국의 취약지를 돌면서 지원 유세 하시는 게 그나마 의미가 있고. 네, 조홍천 의원은 지금 나설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조홍천 의원은 이재명 고문과 상당히 친한 사이죠. 레드 팀장도 자처를 한 적이 있고요. 자, 당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네요. 예, 참 이 문제는 당내 친 이재명과 비이재명의 갈등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내재돼 있는 요인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재명 고문이 만약에 계양을에 연고도 없는 계양을에 와서 물론 그 민주당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당선은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은 쉬울 겁니다. 하지만 그 여파로 경기지사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김동연 후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패배로 끝났을 때 그랬을 경우에 이재명 고문에 대한 책임론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민주당 내부에 그 어떻게 보면은 계파 갈등이 더 폭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어떤 제안을 했냐면은 그 정의당하고 후보 단일을 하자. 인천의 정의당 인천시장 나오는 이정미 후보를 계양을로 공천을 하고 그 정의당의 인천시장 후보를 양보를 받자라고 하는 제안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정미 후보 측에서 거부를 했었죠. 그래서 뭐 무산됐는데 여러 가지 지금 그 당 차원에서 또 이재명 고문도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친 이재명계 입장에서는 8월 전당대회에 이재명 고문이 당대표 도전했으면 좋겠고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되는 게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미묘한데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재명 지사가 만약 국회의원을 당장 하면요. 본인에게는 장점, 득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불체포 특권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외부 사정 한파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방어막이. 그래서 본인에게는 좋고 두 번째 민주당에게는 일단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구심점이 생길 수 있고 특히 친 이재명계 입장에서는 당세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좋죠. 그런데 마지막 문제가 어디냐? 민심입니다. 여론.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의외로 지방선거 과정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재명 본인이나 민주당이나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조심하면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잠깐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 마무리하고 또 공포했습니다. 의결을 했으니까요. 자, 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야당 검찰이 요구했습니다만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다 예상했던 부분 그대로예요? 그렇습니다. 예상됐던 부분들입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평소 소신이 검경 수사권을 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검찰은 기소 위주 그리고 수사는 수사권은 분리해야 된다. 만약에 수사권을 가져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론이었고 그것을 반영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거부할 명분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JTBC 토론회에서도 인터뷰에서도 잘된 합의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벌써 답은 나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놓고 뭐 여론조사를 보면요. 반대 여론이 좀 더 높게 나타나잖아요.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을 이렇게 임기 말에 처리한 배경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 미국의 부시 2세 대통령이
임기 말 마지막 물러나기 직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밤마다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어서 펑펑 울고 싶다고. 그 정도로 임기 말이 되면 사실 불안하고 퇴임 이후 어떤 상황이 올지 매우 위기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검수완박 법안이야말로 퇴임 이후 어떤 칼이나 창이 날라올 수라도 단단하게 막아줄 수 있는 방패막이가 될 수 있죠. 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심리적으로 크게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 그리고 민주당과 함께 가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다소 국민들로부터 어떤 비판을 받거나 어떤 부담이 있더라도 퇴임 이후 그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지지층을 똘똘 뭉치게 하면 결집하는 효과가 더 있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검수완박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낸다고 하고요.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별로 실효성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권한쟁의 심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안 됩니다. 과거에 2000년에 그 당시에 한나라당으로 기억이 나는데 김종필 총리 서리 제도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소송을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하지만 헌재의 다수 판결은 뭐냐면은 국회의원 개인은 당사자가 아니다.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국회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자격을 했을 텐데 같은 판단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각 판단이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님,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0억 원대 횡령 의혹이 제기된 한국노총의 진병준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이 오늘 오후 경찰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신 자신의 횡령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을 징계하기 위한 회의를 추진하면서 반발하는 조합원들과 충돌을 빚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해일부입니다. 경찰이 오늘 진 위원장을 불러서 조사하려 했는데 소환에 불응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진병준 위원장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충남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오늘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진 위원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 고소를 접수한 지 10개월 만에 이뤄지는 첫 피의자 조사였는데요. 미리 조율된 일정이었지만 진 위원장은 오늘 불출석했습니다. 대신 오전부터 진 위원장이 횡령 의혹을 제기한 지부장들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건설산업노조 중앙위원회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징계 의결로 소란을 일으킨 것이 소환 조사를 미루기 위한 명분 쌓기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경찰 소환에 불응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반대파 제명에 나섰다고 했는데 노조 내부 갈등 깊어지고 있겠네요. 네, 오늘 충남 천안시에서 열리는 중앙위원회에는 앞서 YTN이 단독으로 보도한 녹취록에서 진 위원장이 정리하겠다고 언급한 인물들 제명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들을 제명하면 후임 지부장 인선까지 위원회에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징계에 반대하는 노조원들은 대규모 점거 시위에 나섰는데요. 천안위원회 현장에선 아침 8시쯤 100여 명 노조원이 위원회 개최에 항의하며 점거를 시도하다가 끌려 나오기도 했고요. 서울 한국노총 본부에서도 200여 명 노조원이 연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서울에서는 한국노총 이동호 사무총장이 통보한 기한인 오는 13일까지 진병준 위원장 사퇴가 이뤄지지 않으면 건설산업노조를 회원조합에서 대명하겠다고 재차 약속하면서 점거가 해제됐는데요. 천안중앙위원회는 장소를 옮겨가며 계속 개회가 시도되고 있고 경력 200여 명이 현장 충돌을 막기 위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진 위원장은 YTN 취재진을 만나 다른 의혹에는 다음에 대답하겠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옥중 당선 계획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10억 원대 횡령 의혹에도 불구하고 진 위원장이 물러나기보다는 조직 장악에 힘쓰는 모습을 보이면서 건설산업노조 내부 갈등은 점차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600억 원대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의 이원덕 행장이 거듭 사과하면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철저한 진상 규명을 다짐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고객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협조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감독원 검사와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에 부실 대응 논란을 일으켜서 해임된 경찰관들이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노년경찰서 모지구대 소속이던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를 직무유기 혐의로 내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사건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으로서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 검거, 2차 피해 예방 등의 의무를 저버리고 현장을 벗어났다면서 CCTV 등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직무유기의 고의성과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수자 인권단체가 차별금지법에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전 국회 앞 농성장 철거를 거부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등이라는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자리를 대통령 취임식이란 이유로 철거해야 한다는 건 차별의 현실을 지우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부터 야외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해제했는데요. 그런데 일상의 풍경은 아직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김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제 밖에서는 저처럼 이렇게 마스크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는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적응 단계를 넘어 일상의 한 부분이 된 야외 마스크. 마스크는 쓰는 게 더 편하다는 말까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거에 대한 어떤 공포감도 아직은 있고, 그래도 좀 더 관성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썼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바로 벗는 거에 대한 좀 어색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년에서 3년가량 계속 쓰고 있어서 갑자기 벗는 게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특히 여자분들은 화장을 좀 덜 해왔는데 마스크를 갑자기 벗게 되면 그만큼 약간 불편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야외에선 벗어도 된다고 하지만 아직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거슬립니다. 좀 코가 간지러워서 계속 쓰고 다니는 것도 있고, 아직 많이들 안 벗으셔서 조금 아직은 조금 이른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들어서. 혹시나 제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분들한테 이제 전파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걱정돼서 그냥 계속 쓰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밖에선 벗고 안에선 쓴다는 번거로움은 주저하게 만드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장 지금 아직 실내는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벗고 있다가 들어가서 쓰는 것도 번거롭기도 하고 좀 걱정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서 아직 착용하고 있어요. 귀찮다는 말은 어르신들에게서도 절로 나옵니다. 벗었다 그 숫자를 끼고 있어 본 거예요. 이거 하루 이틀 쓴 게 아니니까 이제 일상화가 되어 있으니까. 다만 젊은 세대보다는 건강 걱정이 더 컸습니다. 마스크 쓰는 것도 아직까지는 좀 더 개인적으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하고 다닐 겁니다. 코로나 위기를 거치며 일상이 되어버린 마스크. 그만큼 거리낌 없이 벗으려면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거리두기가 끝나자 따뜻해진 날씨만큼 학교에도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등교하는 친구들을 위해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고 처음 하는 체육대회에 열띤 응원전도 펼쳐졌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 달 넘게 봉쇄가 이어지고 있는 중국 상하이에서는 살아있는 노인을 시신 가방에 넣어서 화장할 뻔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로 코로나로 대표되는 중국의 강력한 방역 통제에 곳곳에서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제부 강정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상하이에서 벌어진 일인데 실수로 살아있는 노인을 화장할 뻔했다고요? 네, 중국 상하이에 있는 한 복지원에서 황당한 실수를 벌였다는 건데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화장터로 이제 시신을 운구하다가 시신 가방에서 움직임이 감지가 돼서 한번 열어봤더니 그 안에 살아있던 노인이 누워 있었던 겁니다. 자칫 살아있는 사람을 산채로 화장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는데요. 가뜩이나 이제 한 달 넘게 봉쇄를 하고 있는 상하이 주민들, 이 봉쇄에 지친 것도 모자라서 이런 일까지 벌어지니까 정말 끔찍하다, 영화에서나 보는 일 같다, 이렇게 분노와 충격의 마음을 이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노인분은 지금 병원으로 옮겨져서 안정을 되찾았다고 하고 있고요. 논란이 커지니까 이 상하이시 당국에서도 조사에 착수해서 관련자들을 문책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봉쇄가 너무 길어지고 있잖아요. 언제쯤 끝날까요? 네, 지금 일단 상하이에서는 봉쇄가 조금은 완화된 상태예요. 하지만 여전히 전체 인구의 60%에 달하는 1,500만 명이 발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집계된 상하이 확진자 수 한번 보면요, 5,514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지난 3월 봉쇄가 이루어진 이후에 상하이의 1일 확진자가 5,000명 아래로 내려간 게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특히 지난달 29일부터 봉쇄 시설 밖에서, 격리 시설 밖에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 한 사흘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중국에서는 이걸 사회면 제로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상황이, 이 사회면 제로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 이제 도시 전체 봉쇄도 풀릴 수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되는데, 문제는 어제 발생한 5천여 명의 그 확진자 중에서 73명이 바로 격리시설 밖에서 발생한 확진자였습니다. 따라서 상하이 봉쇄 상황 당분간은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베이징도 조금씩 확산하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나와서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노동절 연휴 기간이 최대 고비가 될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베이징 어제 이제 베이징 신규 확진자 수가 한 62명 정도로 집계가 됐어요. 제가 최근 한 2주 동안의 추이를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4월 22일 6명을 시작으로 최근 60명대까지 증가 추세인데요. 네, 쭉 우상향하는 추세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베이징 시내 안에 일부 봉쇄 구역, 이제 관리 통제 구역이라고 부르는데 이곳이 한 7곳 정도로 늘어났고요. 이 관리 통제 구역 안에 있는 봉쇄 건물 숫자가 무려 569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번 이제 노동절 연휴 이 기간이 중국 수도 베이징이 격리를 하느냐 아니면 완화하느냐 최대 고비가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베이징 당국은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이제 단체 관광 제한을 했고요. 뭐 자금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올림픽 경기장 같은 유명 관광지들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관 내에 있는 영화관, 실내 체육시설 운영 중단시켰고, 특히 베이징 시내에 있는 모든 식당들, 식당 안에서의 취식을 금지시켰습니다. 지금은 이제 배달과 포장 주문만 가능한 상태고요. 이렇게 봉쇄가 계속되다 보니까 베이징 주민들 뭐 답답하다, 갇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의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베이징 주민의 말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我本身我今天也做的有核酸，然后我知道我自己也是没有病的，你知道吗？没有就是被传染，但是我还是感觉好像我被防着的那种感觉，非常的不好，当成一个病人的感觉，好像我有病，觉得管得有点过度的严格了。 네, 지금 베이징 상황 봤는데 1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이제 제로 코로나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었는데 지금은 오미크론이 우세 중이잖아요. 워낙 전파력이 강해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1년 전과 비교하는 화면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베이징 시내에 있는 유명 관광지의 모습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1년 전과 비교할 때 사람이 많이 줄었죠. 그리고 특히 지금 보시는 장면은 중국 공항이에요? 아닙니다. 저기 중국 남역이라는 이제 기차역인데요. 지금 뭐 거의 좌석 그 대기실에 뭐 사람이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지금 보이시는 긴 줄 이제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주요 관광지의 매표소 대기줄이었는데 올해는
PCR 검사를 받는 줄로 바뀌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 강력한 방역 통제를 통해서 나름의 성과를 거뒀었어요. 네. 그게 이제 미국이나 서방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뭐 10만 명 안팎의 환자가 쏟아져 나올 때 이게 대비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 같은 경우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네네. 그 이후에도 이제 두고두고 회자되는 말인데 과연 어떤 말인지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작년 말에 한 내용인데요. 你们能够在抗击疫情期间生活在中国，你们就偷着乐吧。今天在座的这些外国记者在内， 수비예요. 일단 작년 말 상황은. 네네. 상황 설명을 좀 해드리면 당시에 이제 외국 그 외신 기자가 이제 코로나19 확산에 중국 책임을 묻는 질문을 했어요.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이었는데 중국은 이렇게 확진자도 나오지 않고 이른바 이제 방역에서 승리를 거뒀다. 그런데 이런 깨끗한 중국 사회에서 너희들은 무임승차하는 너희 외신 기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한 거군요.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뉘앙스로 면박을 준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올해 들어서는 오미크론 확산과 함께 상하이까지 봉쇄되는 이런 상황을 맞다 보니까 이 중국 누리꾼들이 이 발언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인용을 해서 이른바 해시태그로 이제 만들어서 은어처럼 중국의 어떤 너무 과도한 방역 정책을 비판하는 그런 은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앞두고 있어서 더욱더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 원칙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올해 가을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 20차 대회가 열립니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결정하는 자리인데요. 그동안 이 제로 코로나를 통한 방역 성과, 이 3연임의 어떤 정치적 명분, 치적으로 포장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가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뭐 상하이 같은 대도시를 봉쇄하다 보니까 이 경제 지표에서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1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4.8%에 그쳤습니다. 이게 근데 상하이 봉쇄 여파가 반영되지 않은 숫자였거든요. 그렇습니까? 결국은 2분기에는 실적이 더 나쁠 수밖에 없고 결국 올해 중국이 목표로 했던 5.5% 경제 성장 이거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국 지도부 사이에서는 그동안 뭐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이라든가 최근 도산한 헝다그룹처럼 이제 빅테크, 부동산 강력히 규제해 왔는데 이거 조금 풀어서 경제 성과 끌어올리는 용도로 좀 활용해 보자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미국보다는 뒤쳐져서 안 된다. 미국보다는 앞서야 된다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해요. 작년 4분기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한 4% 정도였는데 미국이 7%를 달성했거든요. 이게 한 20년 만에 경제 성장률이 역전된 거였습니다. 이거를 용납할 수 없다는 이제 욕심을 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지도부 이 방역을 풀어줘야 하느냐 혹은 경제에 또 방점을 찍어야 되느냐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강정균 기자 곧 베이징 특파원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베이징 상황 보니까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베이징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많은 분들이 이제 직면한 문제인데요. 그렇죠. 많은 회사들이 지금 베이징에 있으니까 지사들이.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베이징으로 가는 직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베이징 주변 도시로 일단 비행기표를 예약을 해놨고 거기서 격리를 마친 뒤에야 베이징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뭐 베이징뿐만 아니라 상하이도 마찬가지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동 수요는 뭐 꾸준히 있는데 항공편이 줄다 보니까 항공권 예약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또 끝으로 중국 당국이 올해 4월부터 이제 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대폭 강화했어요. 최소 4차례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 중에는 이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었는지 이력을 확인하는 검사도 받아야 됩니다. 코로나에 걸렸던 이력이 있는 사람은 최소 2달 단위의 어떤 검사 과정을 또 한번 거쳐야 되기 때문에 중국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멀어진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코로나 상황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국제부 강정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의 한 기숙사에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10대 소년이 숨졌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데사 기숙사에 대한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 사실을 공개하면서 14살 소년이 숨지고 17살 소녀가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이 최후의 항전을 벌이고 있는 남부 마리우폴의 아조우스틸 제철소에선 민간인 대피를 위한 휴전이 종료되고 교전이 재개됐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투입한 전술부대의 4분의 1 이상이 중대한 전력 소모로 전투에 부적합한 상태라는 영국 정보기관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1일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최정예 부대가 다시 전쟁에 나설 수 있으려면 수년이 걸릴 거란 자국 정보기관 분석 내용을 공개했다고 영국 일간 더 타임스가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전투력의 65%를 차지하는 대대 전술그룹 120개 이상을 우크라이나에 보냈지만 이 가운데 25% 이상은 전투 부적합 상태라는 겁니다. 가수 이명웅 씨가 어제 데뷔 6년 만에 내놓은 첫 정규 앨범인 I'm Hero의 선 주문량이 100만 장을 돌파했습니다. 앨범 유통사인 드리머스 컴퍼니는 지난달 1일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이명웅의 정규 1집 앨범의 국내외 선 주문량을 집계한 결과 어제인 5월 2일 기준 100만 장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2000년대 이후 솔로 음반 역사상 최다 기록이라고 드리머스 컴퍼니가 전했습니다. 지난 30일 5년 만에 새 앨범을 발표한 가수 싸이가 새 앨범은 강남 스타일과의 결별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싸이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9집 앨범 싸다구의 타이틀곡 데떼스의 숨은 주제가 바로 강남 스타일과의 작별이라며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에도 과거에 자신을 떠나보내는 내용이 숨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데떼스의 뮤직비디오에는 푸른 턱시도를 입은 과거의 싸이가 BTS 멤버 슈가에게 따귀를 맞고 입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장면이 코믹하게 담겼습니다.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동료 코치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한규식 코치와 계약 해지했습니다. NC 구단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폭행을 가한 한규식 코치와 계약을 해지하고 퇴단을 결정했으며 폭행당한 용덕한 코치는 엔트리에서 말소한 뒤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NC 구단에 따르면 이들은 3일 새벽 대구 숙소 인근 주점에서 술을 먹던 중 다툼이 벌어졌고 선배인 한규식 코치가 용덕한 코치를 폭행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KBO는 곧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들과 구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밑돌며 선선함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2도로 예년 수준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25도로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큰 계절인 만큼 옷차림에는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동시에 내려져 있습니다. 모레까지 산불 위험성이 무척 클 것으로 보이니까요. 불씨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2도, 대전 9도, 광주 1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아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서울 25도, 대전 26도, 광주 26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